제 181화 가자. 삼성산으로 6. 바람에 실린 꽃향기처럼 다가왔던 쿠마라 집안은 다시 바람에 실려 낙양으로 떠났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탕유에게 남은 여운은 강했다. 쿠마라 집안의 여운에 취해 있는 탕유를 저기용이 깨웠다. 탕유, 대사의 말이 옳아. 우리가 여기서 지체할 이유가 없어. 꿈에서 깨어난 듯 탕유도 정신을 차렸다. 가족도 잃고 조국도 잃은 쿠마라 집안도 저렇듯 자신의 소임을 찾아 떠나지 않았던가. 양도와 팔봉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탕유의 눈빛이 다시 환생의 의지로 불타올랐다. 그래요. 우리 출발해요. 마음을 정한 탕유가 막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친근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 팔봉, 신혼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장안성 최고 한량 양도였다. 양도가 어깨가 축 처진 팔봉의 어깨를 두드리며 객잔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양형, 탕유는 자신도 모르게 양형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으나 얼른 집어삼켰다. 이미 여자로 돌아온 자신을 양도가 알아볼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양도는 멍하니 자신을 쳐다보는 탕유와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이내 시선을 돌렸다. 평소에도 여자에게 별 관심이 없던 양도였다. 하물며 절세미인 녹주에게 장가를 든 양도가 어디 30대 중반인 탕유에게 시선을 주겠는가. 양도는 익숙하다는 듯 가장 넓은 탁자에 골라 앉았다. 여기 한 상 차려줘. 점소이는 묻지도 않고 알아서 술과 안주를 잽싸게 준비했다. 탕유는 쿠마라 지바의 조언대로 이번 생의 인연은 묻어두고 삼성산으로 떠나려 했다. 그런데 양도와 팔봉이 눈앞에 나타나자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다. 막상 양도와 팔봉을 보자 옛정이 봄날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반가운 마음에 이대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탕유는 다시 주저앉았다. 그러자 저기홍이 물었다. 저들이 그들인가? 탕유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기용, 우리 잠시만 앉아있다가 떠나요. 이것도 운명일 것이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탕유의 시선과 귀가 양도와 팔봉에게 집중됐다. 어차피 양도와 팔봉과는 반가움을 나눌 수도 없다. 잠시 그들이 나누는 대화라도 들어보고 싶은 탕유였다. 쿠마라 지바도 잠시 얼굴을 보는 건 괜찮다고 했었다. 중요한 건 마음속에 미련을 품지 않는 것이다. 한눈에 봐도 두 사람 모두 잘 지내고 있는 듯 보였다. 양도야 늘 그렇듯 자신만만하고 유쾌한 표정이었다. 장안을 대표하는 한량 그 자체였다. 반면 팔봉은 살짝 시무룩해져 있지만 그저 옥주와 말다툼을 했으리라. 후, 두 사람 모두 여전하군. 예전과 다름없는 두 사람의 모습에 탕유는 안도했다. 양도와 팔봉이 잘 사는 모습을 봤으니 그것으로 됐다. 탕유에게 잠시 시간을 준 저기홍이 일어섰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래, 이제 떠나자. 마지막으로 양도와 팔봉의 얼굴을 바라본 탕유도 일어섰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것일까? 양도와 팔봉이 탕유를 바라보았다. 깊은 정을 담고 자신들을 바라보는 여인이 이상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번 생의 절친인 양도와 팔봉과의 이별은 오직 탕유 혼자만의 몫이었다. 탕유와 저기홍이 장안성 서쪽 성문 앞에 이르렀다. 나가려는 사람들과 들어오려는 사람들로 성문 주위는 어수선했다. 그런데 성문 주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푸른색 도포를 입은 수십 명의 도사가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산바닥. 그랬다. 성문 앞에 선 화산파 제자들 수십 명이 오가는 사람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살피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다. 어라, 저 자식이? 화산파 제자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탕명의 시선을 끌었다. 바로 무림맹에 파견 왔었던 운검이었다. 저놈이 마귀를 당한 줄 알았는데 잘도 살아있었군. 청성파 제자 양강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런데 얄미운 운검은 버젓이 장안성을 휘젓고 다니고 있었다. 헉, 그런데 운검뿐이 아니었다. 운검 옆에는 개방 거지 전승의 얼굴도 보였다.
전승, 저놈이 왜 화산파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지? 낙양이 주 무대였던 전승과 장안에 있던 운검의 조합은 영 어색했다. 그런데 전승과 운검이 꽤나 친숙한 듯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렇군. 그제야 탕유는 알 수 있었다. 바로 왕사룡의 명을 받은 전승이 화산파와 개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전승, 저놈을 살려줬더니 결국 화근이 되었네. 낙양에서 양호전을 죽일 때 그 상황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던 전승이었다. 탕유는 충분히 겁을 줬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전승은 후환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운검과 얘기를 나누는 전승을 보자 탕유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무림맹에 있어야 할 운검까지 이곳에 있고 자신을 잘 아는 전승까지 가세한 것으로 볼 때 분명 화산파가 대대적으로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질긴 놈들. 찰거머리같이 발목을 잡는 화산파였다. 뿔꾼 화가 치밀었으나 생각해보니 그럴만도 했다. 탕유는 화산파의 자랑인 매화검수 청주를 죽였다. 그것도 화산파의 매화 36검을 사용해 죽였으니 화산파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다. 저놈들을 어쩐다. 상대의 수가 워낙 많아서인지 살짝 긴장했던 탕유의 얼굴에 미소가 퍼졌다. 이놈들이 헛수고하고 있군. 그럴 수밖에. 이미 자신은 여자로 변했으니 운검이나 전승 따위가 자신을 어찌 알아보겠는가. 저기용이 보니 탕유의 표정이 요상했다. 탕유의 눈꼬리가 치솟으며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살며시 웃고 있다. 평생을 적들과 싸워왔던 저기용은 이내 상황을 파악했다. 탕유, 저놈들이 지금 너를 찾고 있는 것이야? 탕유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들은 내가 여자로 변한 것을 모르니 그냥 지나가면 될 듯해요. 그냥 가자고? 저놈들 화산파지? 네, 화산파 제자들의 개방거지까지 합세했네요. 화산파라면 저기홍도 치가 떨린다. 게다가 개방 거지까지 있다지 않은가. 탕유, 몇 놈이라도 죽여버리고 가자. 적의 수가 많지만 탕유와 저기홍이라면 한바탕 칼질을 하고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탕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가는 게 좋겠어요. 맘 같아서는 운검과 전승을 요절내고 가고 싶었다. 하지만 쿠마라지바가 말하지 않았던가. 이 생의 인연을 끊어야만 전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 했다. 탕유가 앞장서 성문을 향해 걸어갔다. 30대 여인과 60대 여인이다. 화산파 제자들이 탕유와 저기용을 한 차례 노려봤지만 그들이 찾는 사람은 엄연히 젊은 남자 탕명이었다. 그렇게 탕유와 저기홍이 성문을 막 통과하려던 그때였다. 한쪽에서 운검과 얘기를 나누던 전승의 눈빛이 빛났다. 전승이 탕유를 향해 소리쳤다. 거기 정지! 전승이 자신을 콕 집어 지목하며 달려오자 탕유는 적잖이 놀랐다. 저놈이 날 알아본 것인가? 탕유는 전승이 어찌 알고 자신의 앞을 막는지 그것이 이상했다. 상대가 두렵진 않았지만 워낙 수가 많았기에 한번 칼질을 시작하면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탕유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왜 그러시오? 자신과 얘기를 나누던 전승이 갑자기 달려가자 운검도 전승의 뒤를 따라왔다. 운검이 물었다. 전승, 어찌 그러시오? 운검의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은 전승이 탕유의 주위를 두 바퀴 돌았다. 희한하군! 희한해! 전승이 운검의 귀에 대고 뭐라 속삭이자 운검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화산파 제자들이 탕유와 저기용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전승이 비릿하게 웃으며 물었다. 넌 탕명과 어떤 사이더냐? 이놈이 어찌 눈치챈 거지? 전승이 불법이 뛰어난 쿠마라지바처럼 환생의 향기라도 맡은 것인가? 탕유는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궁금증이 확 피어올랐다. 탕유가 전승을 마주보았다. 훗! 공도 구르는 재주가 있군. 청명이 없는 화산파 졸개들쯤은 탕유의 안중에 없었다. 탕유가 피식 웃었다. 내가 탕명과 아는 사이인 걸 어찌 알았지? 자신의 예측이 맞아떨어지자 전승의 표정엔 승리감이 퍼졌다. 바로 내년이 차고 있는 그 검 때문이지.
내 죽을 때까지 결코 그 검은 잊을 수 없지. 그건 탕명의 검이 아니더냐. 그제야 탕유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승은 잊지 못한 것이다. 자신이 모시던 양호전에 목이 떨어지던 그날의 광경을.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기사회생한 전승은 공포의 상징인 금강검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승이 비릿하게 웃었다. 그런데 어찌 내가 탕명의 검을 차고 있는 것이지? 탕명과는 어떤 사이냐? 그놈 지금 어디 있지? 후, 어디 있긴. 바로 내 놈 등 뒤에 있지. 허! 순간 전승은 자신도 모르게 헛바람을 집어삼켰다. 전승이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탕명이 있을 리가 있겠는가. 자신이 농락당했다고 느낀 전승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살기가 치솟은 전승이 눈짓하자 운검이 청동피리를 꺼내 불었다. 누군가를 부르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어쩌면 대사형 청명이 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다. 운검이 피리를 불자 화산파 제자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들었다. 탕유와 저기용을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수십 명의 도사들이 검을 뽑아들었지만 저기용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그녀로서는 바라던 바였다. 저기용이 탕유에게 다가와 물었다. 다 죽이면 되나? 어쩔 수 없군요. 마음을 정한 탕유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탕유가 눈을 찡그리며 전승에게 물었다. 전승, 내 놈은 죽다 살아났으면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허! 전승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찌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일까? 더욱이 여인의 말투가 탕명과 비슷했기에 더욱 놀랐다. 네,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아는 것이지? 당연하지. 내가 바로 탕명이거든. 뭐라고? 전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전승은 이내 이 여인이 자신을 농락한 것이라 생각했다. 이때였다. 세필의 말이 성문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었다. 청명이다. 그랬다. 백마에는 대사형 청명이 타고 있었다. 그 옆으로 청색과 개방 장로 장장로의 모습도 보였다. 오늘 제대로 나를 잡은 것인가? 이번 생의 악연들을 모두 처단하라는 하늘의 뜻일까? 상대가 고수임을 직감한 저기용이 물었다. 저기 백마를 타고 있는 놈이 대장이야? 그래요. 청명이라고 화산파 대사형이에요. 저하고는 악연이 있는 놈이죠. 저 놈은 제가 맡을게요. 한번 호기가 치솟자 탕유도 물러설 마음이 없어졌다. 이참에 청명과 일검을 겨뤄 승부를 가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번잡한 성문 앞이라 그것이 영 마음에 안 들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82화 탕유와 청명의 일전 1. 활기가 넘치던 장안성 서쪽 성문 앞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화산파 제자 수십 명이 검을 뽑아들고 두 여인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운검에게 상황을 전해들은 청명이 탕유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대가 탕명의 검을 가졌다고? 어디 그 검 좀 봅시다. 청명의 말투는 점잖았지만 눈빛만은 거만하고 고압적이었다. 탕유는 안다. 이 청명이란 자가 얼마나 교활한 자인지를. 흥, 웃기고 있네. 금강검이 어떤 검인가? 사부의 검이다. 달라고 줄 수 있는 검이 아니었다. 탕유가 냉소하며 검을 뽑아들었다. 굳이 보고 싶다면 뺏어보던가. 탕유의 말에 청명이 피식 웃었다. 감히 자신을 상대로 먼저 검을 뽑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는 청명이었다. 호, 결기가 대단한 여인이군. 전생에서도 여인이니 어쩌느니 하는 인간을 제일 싫어했던 탕유였다. 그런데 청명이 여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불끈 호기가 치솟았다. 내가 여자라고 깔보는 것이냐? 탕유는 한중에서 청명에게 호되게 당했던 기억이 떠오르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당소소에게 법량을 처단해달라는 청부를 받고 사룡방에 잠입했을 때였다. 청명과 사룡방 방주 사달룡의 얘기를 훔쳐듣다 그만 청명에게 들켜버렸다.
대청에 앉아있던 청명이 던진 젓가락이 지붕 위에 숨어있던 탕유의 발등에 박혔었다. 탕유의 소중한 발등에는 지금도 젓가락이 박혔던 검은 흔적이 남아있다. 그때 탕유가 받은 충격은 컸다. 감히 청명에 맞설 시도조차 하지 못했었다. 그 후 탕유는 절치부심 전생의 무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키질 천불동에서 수타진경을 찾은 후부터 탕유의 무공은 날로 강해졌다. 이제 전생의 무공을 회복한 탕유가 자신에게 치욕을 경험케 한 청명과 마주 선 것이다. 전승이 주제도 모르고 껴들었다. 대사형! 저 검은 탕명의 검이 분명합니다.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외팔이 장장로 역시 금강검을 알아보았다. 자신의 오른팔을 잘랐던 검을 어찌 잊겠는가? 장장로가 검을 뽑아들며 분개했다. 대사형, 일단 전현들을 요절 내놓고 물어도 늦지 않을 것이오. 매화검수 중 하나인 청색도 거들었다. 사형! 탕명 그놈과 연관된 놈들은 모두 죽여 청주의 원수를 갚아야 해! 탕유의 손에 죽은 청주는 청색의 둘도 없는 친구였다. 물론 어려서부터 청명과도 같이 자랐지만 청명에게선 왠지 벽이 느껴졌었다. 하지만 청주는 청색과 모든 일에 죽이 잘 맞았다. 그런 청주가 하루아침에 시체로 발견됐으니 청색으로서는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전승과 장장로에 이어 청색마저도 빨리 손을 쓰자고 서둘렀지만 청명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다. 청명이 손을 들어 장장로와 청색을 제지하며 말했다. 서두를 것 없어. 탕유에게 한 발 다가선 청명이 저기홍과 탕유를 번갈아 살폈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이라 했던가. 청명이 보니 탕유의 검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새가 결코 만만치 않았다. 물론 자신이 나선다면 이길 자신은 있었지만 화산파 두 번째 검객인 청색이 나선다 해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라 느껴졌다. 게다가 또 한 명의 고수가 있었다. 한쪽에 가만히 서 있는 여인. 망사 모자를 쓴 여인은 검도 뽑지 않고 미동도 없이 강시처럼 서 있었다. 저건 또 뭐지? 망사가 드리워져 얼굴이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청명의 간담을 서늘케 하기에 충분했다. 저 여인은 확실히 굉장한 고수이군. 그런데 어째서 저 여인에게서 마공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일까? 그랬다. 청명은 얼마 전 느꼈던 마공의 기운을 망사 모자를 쓴 여인에게서 다시 느낄 수 있었다. 탕명을 쫓아 난주 황하를 건넜을 때였다. 나루터 숲속에서 죽어있는 청주의 시체를 확인한 청명은 여간 황당한 것이 아니었다. 청주의 몸에 난 상처가 화산파 무공인 매화 36검의 검자국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청명이 황당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숲속에서 마교 무리가 나타났고 청명은 마교 장로인 마일과 마이의 협공을 받았다. 마일은 검은 쇠지팡이를 썼고 마이는 초승달처럼 휜 돌을 사용했다. 두 마교 장로의 무공은 참으로 요상하고도 괴상했다. 그런데 지금 저기홍을 보자 얼마 전 상대했던 마이와의 일전이 다시 떠오른 것이다. 물론 청명은 두 명의 장로를 상대로 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무공은 청명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했기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다. 마교의 고강함을 체감한 청명은 탕명을 쫓는 걸 포기했다. 뒤로는 황하가 퇴로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마교와 본격적으로 싸운다면 화산파가 전멸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 차례 마일과 마일을 물리친 청명이었다. 어느 정도 체면을 세웠다고 판단한 청명은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황하를 건너 퇴각했다. 무림맹 사람들을 뒤로하고 화산파만 장안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런 청명이 화산파의 본거지인 장안성에서 그것도 처음 본 여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마공을 느낀 것이다. 확실히 마공이다. 청명의 눈빛이 살짝 떨렸다. 눈앞에 미동조차 없이 서 있는 여인의 마공은 청명에게도 공포를 주기에 충분했다. 난주에서 마교 장로들에게 느꼈던 마공보다 한참이나 강한 것이었다. 자신이 나선다 해도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라 판단했다. 청명은 저기홍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마공이 너무나 강했기에 검을 뽑아든 젊은 여인은 분명 늙은 여인의 무공을 믿고 나대는 것이리라 생각했다. 청명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어찌 자신과 비등한 실력을 갖춘 자가
그것도 둘이나 한꺼번에 무림에 등장할 수 있단 말인가. 청명이 다시 젊은 여인을 유심히 살폈다. 젊은 여인에게서는 마공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또 다른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이럴 수가! 젊은 여인에게서는 마공과는 전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결코 중원 문파의 내공은 아니었지만 젊은 여인 또한 은은하고 심오한 내공을 지닌 것은 분명했다. 어찌 이런 고수들이 둘이나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중원 고수는 개방 방주 왕사룡뿐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장안성에 그것도 2명이나 나타났으니 아무리 청명이라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을 가라앉힌 청명은 일단 젊은 여인부터 상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였다. 탕유가 한 발짝 다가서며 외쳤다. 청명! 안 그래도 내 놈과 한번 겨뤄보고 싶었다. 덤벼라.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도전하니 청명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상대는 겨우 2명이다. 반면 자신 쪽은 화산파 제자들이 수십 명이고 거기다 고수인 청색과 개방 장장로가 있다. 청명이 보니 늙은 여인은 전혀 출소할 기색이 없다. 마치 자신과 젊은 여인의 대결을 지켜보기라도 하겠다는 태도였다. 청명은 기가 찼다. 중원 최고 고수인 자신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진 느낌까지 받았다. 그래, 일단 젊은 여인을 제압하고 볼 일이다. 청명은 묻 제자들 앞에서 검을 뽑아들고 여인과 비무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청명이 검을 뽑지 않은 채 탕유를 보며 냉소했다. 내 이름을 아는군. 그런데도 나서다니. 내 그 결기만은 인정하지. 그래, 그대의 이름은 어찌 되오? 청명의 머릿속에선 이미 탕명은 지워졌다. 자신 앞에 서 있는 2명의 고수의 정체가 궁금할 뿐이었다. 상대의 이름과 내력을 알고 난 후에야 비무를 시작하는 건 무림의 규칙이었다. 탕유도 그 점은 잘 알고 있었다. 탕유가 살짝 겁나를 내려트리며 말했다. 난 탕유라고 한다. 당뇨라고? 탕유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본 청명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탕명 그놈의 누나인가? 이렇게 말한 청명이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군. 얼굴로 봐서는 누나는 아니겠고 고모쯤 되겠군. 뭐? 고모? 자신을 탕명의 고모라 칭하자 탕유의 눈이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20살에 죽어 18살로 환생했고 며칠 전까지 20살 청년으로 살았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30대 중반이 된 탕유였다. 안 그래도 살짝 손해본 느낌이 들던 차였다. 내가 누나든 고모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잔말 말고 덤벼라. 탕유는 잔뜩 도끼가 올랐지만 청명은 더욱 능글능글하게 웃었다. 하, 그렇지. 누나든 고모든 내 알바는 아니지.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알고 싶군. 내 그걸 알아야 칼질을 하든 주먹질을 하든 할 수 있겠는데. 탕유는 정정당당히 청명과 일전을 벌이고 싶었다. 그런데 청명이 검을 뽑지 않았으니 먼저 공격하기도 좀 뭐했다. 당대의 최고 고수라 일컬어지는 청명이 오늘따라 말이 많다. 살짝 짜증이 난 탕유가 물었다. 대체 뭘 알고 싶다는 소리냐? 탕유 주위를 반바퀴 정도 돌던 청명이 손가락을 들어 탕유의 발을 가리켰다. 그 신발 말이야. 탕유는 어이가 없다. 갑자기 자신의 신발이 어쨌다는 것인가? 내 신발이 뭐? 청명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다시 고개를 갸웃했다. 내전에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 그 탕명이란 놈이 꽃무늬 신발을 신고 다녔단 말이지. 이상하잖아. 남자 놈이 여자처럼 꽃무늬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그런데 말이야. 그대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이 탕명의 신발과 똑같아. 탕유는 자신도 모르게 헛바람을 집어삼켰다. 사룡방에 침입했을 때 청명에게 발각된 것도 탕유로서는 놀랄로자였다. 그런데 청명이 자신의 신발을 지적하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청명 이놈, 참으로 예리한 놈이군. 청명은 단순히 무공만 강의 강호의 위명을 떨치고 있던 게 아니었다. 심중은 헤아릴 수 없이 깊고 치밀했으며 눈썰미 또한 일반인과는 차원이 달랐다.
청명이 재미있다는 듯 웃자 탕유는 살짝 당황했다. 이 상황에서 뭐라 설명해야 하는가? 제길. 말문이 막혔을 때는 그냥 우기면 된다. 전생에서도 현생에서도 탕유의 말발은 센 편은 아니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설명할 필요도 없다. 곧 죽을 놈한테 뭔 설명을 한단 말인가? 탕유가 검끝을 다시 고추 세웠다. 탕유의 노기가 실렸는지 금강검의 검끝이 파르르 떨렸다. 청명. 계속 헛소리만 짓거리는구나. 난 상대가 검을 뽑든 말든 상관 안 해. 한 칼에 죽고 싶지 않으면 어서 검을 뽑아라. 탕유가 죽음을 경고했으나 청명은 여전히 실실 웃고 있었다. 청명은 자신의 의도가 적중했다 자신했기 때문이었다. 고수의 싸움에서 마음의 평정을 잃으면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다. 청명이 기선을 제압하려 일부러 탕유의 평정심을 흐트려 놓은 것이다. 만족한 표정의 청명이 때가 되었다는 듯 탕유와 마주섰다. 좋아. 원한다면 내 상대해주지.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83화 탕유와 청명의 일전 2. 작금 무림 최고수 화산파 대사형 청명과 탕유가 장안성 성문 앞에서 서로를 노려보며 자세를 잡았다. 그러자 화산파 제자들이 뒤로 서너 걸음씩 물러섰다. 청명과 탕유가 일전을 벌일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였다. 청명이 누구인가? 무림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현 무림 최고 고수였다. 화산파 제자들은 단순히 싸울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물러선 것만은 아니었다. 청명이 여인을 비무 상대로 인정했다면 분명 저 여인도 상당한 고수가 분명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제자들이 검을 거두고 잔뜩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화산파의 자랑인 대사형 청명이 오늘은 또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까? 제자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장안성은 번화한 곳이다. 금방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와, 비무를 하려나 봐. 장안성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비무 대결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화산파 제자들이 우르르 검을 뽑았을 때만 해도 무슨 일인가 싶어 몸을 숨겼었다. 난전이라도 벌어지면 불똥이 튈 수 있기에 멀리 물러섰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청명이 웬 여인과 1대1의 싸움을 하려 하자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비무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다. 대체 무슨 일이래? 화산파가 간적을 잡을 모양이야. 간적이라고? 그런데 저 사람 화산파 대사형 청명 아닌가? 맞아. 화산파 제일 고수 청명이야. 와, 오늘 운이 좋군. 그런데 저 여인은 누구야? 여자가 감히 청명과 비무를 하려 들다니. 그러게, 흐흐. 살기 싫어 자살하려는 건가? 아니지. 청명을 사랑해 정을 구걸하는 게 아닐까? 그럼 사랑 싸움인가? 뭐든 볼만하겠군. 과연 몇 초나 버틸까요? 훗, 그야 뻔하지. 단 1초면 충분하지. 상대가 누군가? 화산파 대사형 청명이잖아. 불구경보다 재미있다는 칼싸움이다. 주변은 금세 여기저기서 모여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일이 이렇게 커지자 청명으로서도 난감하단 생각이 들었다. 화산파가 어떤 문파인가? 장안을 본거지로 삼고 있는 거대 문파이다. 게다가 청명은 차기 장문으로 이미 낙점된 상태였다. 화산파 장문 자리는 위엄과 신비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곧 장문이 될 자신이 장안성 안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 앞에서 여인과 일전을 벌여야 한다니. 청명 입장에서는 이긴다 해도 결코 남는 장사는 아니었다. 청명이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빨리 끝내야 한다. 이기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청명은 최대한 빨리 승부를 내리라 마음먹었다. 마음을 정한 청명이 드디어 검을 뽑아들었다.
상대는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고수이다. 그렇기에 청명도 탕유를 가벼이 상대할 순 없었다. 청명의 표정은 점잖고 차분했지만 그의 검에서는 엄청난 살기가 뿜어졌다. 훗,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 겉으로는 정인군자인 척하는 청명이 체질적으로 싫었던 탕유였다. 이제 청명이 살기를 드러내자 오히려 반가운 탕유였다. 탕유는 청명과 달리 누가 지켜보던 신경 쓰지 않는다. 전생에서도 그랬지만 누구의 시선과 편견도 개의치 않는 탕유였다. 사실 청명의 말발에 살짝 흥분하기는 했다. 하지만 청명의 검끝에서 전해지는 살기가 탕유의 전사 기질을 깨웠다. 제대로 적수를 만난 탕유의 두 눈이 붉게 불타올랐다. 전사의 기질이 발현되자 탕유의 마음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다. 전생에서는 수없이 많은 혈전을 벌였었다. 하지만 이번 생을 돌이켜보니 이렇다 할 강적과 싸운 적이 없다. 기껏해야 화산파 매화검수 청주와 개방 낙양 분타주 양호전을 죽인 게 고작이었다. 하지만 지금 탕유 앞에 서 있는 청명은 급이 다르다. 10명의 청주가 동시에 공격해오는 것과 같은 존재였다. 청명이 말했다. 탕유, 준비는 됐겠지. 마치 한 수 가르쳐주겠다는 듯한 청명의 표정에 탕유가 냉소했다. 흥, 말해 뭐해? 어서 들어와. 새로운 음식의 간이라도 보려는 듯 청명의 검이 가볍게 탕유의 어깨와 허리를 노리며 날아들었다. 드디어 작금 무림의 최고수 탕명과 수백 년 전 무림을 흔들었던 전사 탕유와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저럴 수가! 단 2번 검과 검이 부딪혔을 뿐이지만 사람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당연히 청명이 가볍게 상대를 꺾으리라 예상하던 구경꾼들은 탕유가 여유롭게 청명의 검을 2차례 받아내자 입이 떡 벌어진 채 탄성을 질러댔다. 두 사람의 검날이 단 2번 부딪혔을 뿐이다. 하지만 탕유와 청명 주위엔 강한 돌풍이 만들어졌고 주위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다. 저 여인도 보통은 아니군. 눈 좀 봐. 엄청 무시무시하네. 놀라기는 화산파 제자들이 더 놀랐다. 보는 눈이야 어디 구경꾼에 비할 수 있겠는가. 화산파 제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분명 탕유의 검세가 청명에게 전혀 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잔뜩 살기를 품고 기다리고 있던 청색 또한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런 제길! 청색은 검자루를 쥐고 있었다. 청명이 탕유를 제압하면 당장 뒤에 서 있는 늙은 여인에게 달려들어 요절을 내놓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매화검수인 청색이 보기에도 청명과 탕유의 대결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그러자 청색의 시선은 강시처럼 서 있는 저기용에게 향했다. 저 여인은 도대체 뭐지? 그랬다.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워했지만 검은 망사 모자를 쓰고 있는 늙은 여인만은 미동도 없이 장승처럼 원래 자리에 박혀있는 듯 그대로였다. 청색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럼 저 여인도 엄청난 고수란 말인가? 청색이 놀라워하고 있는데 청명과 탕유의 검이 또 한 차례 격렬히 부딪혔다 떨어졌다. 청명의 눈이 가볍게 떨렸다. 첫 번째 공격은 그저 가볍게 검을 날렸었다. 하지만 힘이 적잖이 실린 자신의 두 번째 공격도 탕유가 막아내자 청명이 내심 놀라워하며 물었다. 탕유, 넌 대체 어떤 문파이지? 탕유가 자신의 검을 막기만 했기에 청명은 탕유의 내력을 알 수 없었다. 탕유가 냉소했다. 난 당연히 소림파 제자이지. 청명은 황당했다. 현무림의 소림파란 문파는 없기 때문이었다. 지금 장난하는 건가? 사문을 밝히는 것이 무리민의 기본이 아니더냐? 청명, 내가 믿건 말건 그건 내 알바가 아니지. 그리고 넌 너무 말이 많아. 탕유의 금강검이 청명에게 날아들었다. 청명은 이 금강검을 기억한다. 탕명이 차고 있던 금강검을 잠시 살펴본 적이 있었다.
어떤 쇠도 자를 수 있는 명검 중의 명검이었다. 탕유가 맘먹고 금강검을 휘두르자 그 기세는 굉장했다. 금강검의 기세가 날카로워 보이자 청명은 검새를 살짝 비켜나며 수비를 굳건히 했다. 두 사람의 검이 부딪힐 때마다 광풍이 불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야 했다. 탕유가 화엽비수를 펼치며 날아올랐다. 금강검의 검끝은 청명의 심장을 노리고 있었다. 청명이 누구인가? 탕유의 신비한 검술에 잠시 놀라 주춤했지만 작금 무림의 최고 고수였다. 검끝이 자신의 심장에 다다르자 수비에 탁월한 장점이 있는 매화음양 검법을 펼치며 자신의 심장을 보호했다. 그러자 탕유의 왼손바닥이 어느새 튀어나오면서 청명의 가슴을 강타했다. 헉!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절묘한 공격에 일장을 허용한 청명이 뒤로 두 걸음이나 물러서서야 간신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탕유의 사부 선우무도의 절기인 태산권 각술에 청명이 일격을 당한 것이다. 우와, 정말 절묘한 장법이야. 사람들이 탕유의 절묘한 신법과 장법에 찬탄을 금치 못했다. 일방적으로 청명을 응원하던 사람들이 어느새 신비한 여인을 응원하고 있었다. 자존심은 하늘을 찌를 듯한 청명이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일장을 허용하고 뒤로 두 걸음이나 물러섰다. 게다가 청명은 상대의 정체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강타당한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다. 삽시간에 청명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잿빛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어디선가 검은 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흑빛으로 물들였다. 진기를 절대치까지 끌어올린 청명이 화산의 절기인 매화 36검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연! 죽여버리겠다! 탕유는 이미 청주의 매화 36검을 상대해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청명의 손에서 펼쳐지는 매화 36검은 그 차원이 달랐다. 눈앞에 붉은 매화들이 가득 피어나더니 탕유의 눈을 어지럽혔다. 역시 대단하군. 예상은 했지만 역시 청명은 당대 최고의 고수로 손색이 없었다. 탕유가 금강검을 다잡았다. 청명의 공격은 점점 더 흉포하고 광폭해졌다. 오직 탕유의 목숨을 노리는 살수들로 가득했다. 탕유는 거세게 몰아치는 청명의 검새를 피하며 생각했다. 안 되겠다. 한 방에 끝장을 내야 해. 청명의 공격을 뚫기 위해 탕유는 필살기를 펼치기로 마음먹었다. 사부의 유물인 금강검에 자신의 내력을 한껏 주입했다. 금강검이 부르르 떨며 맑은 소리를 내었다. 금강검아, 너의 힘을 보여줘. 피해 다니던 탕유의 금강검이 공세를 취하자 청명 또한 살기를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탕유! 죽어라! 탕유와 청명이 상대를 향해 동시에 달려들었다. 탕유는 수타함경의 모든 내력을 끌어올렸다. 온 힘을 금강검에 집중해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바로 소림파의 필살기였다. 받아라. 탕유는 청명을 향해 떨어지는 별빛처럼 6초씩을 연달아 펼쳤다. 바로 탕유의 사부 선우무도의 필살기인 화엽비술 그리고 그림자 검술과 태산권 각술의 조합이었다. 탕유가 펼치는 그림자 검술과 태산권 각술을 막을 자는 전생에도 존재치 않았다. 하물며 이번 생에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헉! 청명의 눈동자는 충격으로 흔들렸다. 청명의 매화 36검도 극한의 경지에 도달했지만 탕유의 오묘하고 절묘한 검법은 청명의 예상을 벗어나 있었다. 청명의 눈동자가 흔들리던 그 순간 탕유의 금강검이 흑빛으로 변한 하늘을 반으로 갈랐다. 헉! 금강검이 강호를 자신의 안방처럼 누비고 다녔던 청명의 검을 반으로 잘라버렸다. 청명은 절망했다. 이럴 수가. 자신의 검이 잘렸다는 건 내력 싸움에서도 완패했다는 증거였다. 우와, 엄청나다. 사람들은 모두 탕유의 필살기에 넋이 나갔다. 오, 저것이 소림파의 무공인가? 소림파?
대체 소림파는 어디에 있는 문파이지?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질 않는군. 사람들의 탄성과 갈채는 온전히 탕유의 몫이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84화 탕유와 청명의 일전 3. 화산파 대사형 청명의 검이 반토막이 났다. 상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이다. 여운이 남았는지 탕유의 금강검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경악할 만한 결과였다. 비물을 지켜본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더욱 요란해졌다. 진짜 청명이 진 거야? 검이 부러졌으니 진 거 아니겠어? 청명은 자신이 쥐고 있는 반쪽짜리 검을 보며 부르르 떨었다. 이럴 수가. 청명이 받은 충격은 실로 엄청났다. 태어나 줄곧 천재 소리를 듣고 자란 청명이었다. 그런데 정체도 알 수 없는 여인에게 밀렸다. 그것도 안방이나 다름없는 장안성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가 아닌가. 당사자인 청명도 놀랐지만 화산파 제자들이 받은 충격도 대단했다. 당연히 대사형 청명이 이길이라 믿었다. 아니, 그건 당연한 사실이어야 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고 그들이 보기에도 청명은 확실히 패했다. 탕유의 검이 청명의 검을 반쪽 냈다. 좀 더 검을 깊숙이 내질렀다면 지금 청명은 바닥에 쓰러져 있을 것이었다. 모두가 너무 놀라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우액! 갑자기 탕유의 하늘이 핑 돌았다. 탕유가 한 움큼 피를 토하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청명이 졌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던 사람들의 눈은 의구심으로 가득해졌다. 분명 이긴 쪽은 탕유였는데 왜 그녀가 쓰러지는 것인가? 청명의 검이 부러졌으나 사실은 청명이 탕유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일까? 사실은 탕유가 너무도 과한 흥분을 일으킨 탓이었다. 몸 안에 웅크리고 있던 수타음경의 내공 씨앗이 과도한 흥분에 발작을 일으킨 것이다. 탕유가 쓰러지자 청색의 눈빛이 재빠르게 달라졌다.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라도 잡은 듯 청색이 검을 뽑아들었다. 상대가 약점을 보였으니 주어진 기회를 놓칠 순 없다. 눈빛이 일변한 청색이 탕유를 향해 날아들었다. 죽어라! 이년! 청색이 탕유에게 달려들자 순간 청명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청색이 자신의 명도 받지 않고 나선 것이다. 자신이 분명 졌다. 어떤 상처를 입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커다랗게 새겨졌다. 적수가 없다 자신했는데 탕유와의 내력 싸움에서 진 것은 확실했기 때문이다. 청색을 제지하려 했으나 청명은 이내 목구멍을 닫아버렸다. 탕유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그것도 괜찮은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청명의 기대와는 달랐다. 허! 탕유의 목을 향해 날카롭게 돌진하던 청색의 검이 멀리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지금까지 미동도 없이 강시처럼 서 있던 저기홍이 나선 것이었다. 탕유가 쓰러지자 저기홍은 영문을 몰라 살짝 당황했다. 그런데 야비한 청색이 그 틈을 타고 탕유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저기홍이 잽싸게 신법을 펼쳐 청색의 검을 튕겨낸 것이다. 제기랄! 야비한 자신의 살수가 무위로 돌아가자 청색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 늙은 여인도 엄청난 고수였다. 늙은 여인은 검도 뽑지 않았다. 옷소매를 한 차례 휘둘렀을 뿐인데 자신의 검을 멀리 튕겨낸 것이었다. 청색은 소나귀가 찢어질 듯 아팠다. 난생 처음 경험해본 엄청난 내력이었다. 아씨! 청색은 자신은 도저히 늙은 여인의 적수가 못됨을 직감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다. 어쩔 수 없다. 이젠 이판사판이다. 청색이 제자들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저 두 년을 도륙하라! 청색의 명이 떨어지자 화산파 제자들이 모두 검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개방 장장로와 전승도 기회를 놓칠세라 검을 뽑았다. 한꺼번에 덤벼라! 순식간에 수십 개의 검날이 번쩍번쩍하며 탕유의 머리 위로 날아들었다. 휘몰아치는 폭풍처럼 번쩍이는 검날들이 탕유의 목을 향해 쏟아져 내린 것이다. 긴박한 상황이었다. 저기홍이 드디어 탕유의 검을 들었다. 저기홍이 금강검을 들고 회오리 바람이 휘몰아치듯 검을 휘둘렀다. 혼자 몸이었다면 천마신법을 펼치며 한 놈 한 놈 요절을 내줬을 것이다. 하지만 저기홍이 아무리 고수라 해도 쓰러져 있는 탕유를 보호하면서 쏟아져 내리는 수십 개의 검을 상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화산파 제자들은 교활했다. 저기홍의 검이 자신을 향하면 얼른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다시 탕유의 목을 노리며 돌진해왔다. 이리 되니 저기홍은 상대의 머릿수를 줄일 수가 없었다. 버러지 같은 놈들! 마음 같아서는 한 놈씩 모두 죽여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탕유의 목을 향해 날아오는 검날은 수십 개였다. 탕유를 보호하느라 저기용은 제대로 된 공세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 그때였다. 저기용! 어디선가 신형 넷이 탕유와 저기용을 향해 날아들었다. 저기용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얼굴이었다. 두 개의 주먹과 세 개의 검이 더해지자 순식간에 화산파 제자들이 뒤로 밀려났다. 그들은 바로 독청과 소림 삼걸이었다. 청색이 날아갔던 자신의 검을 주워들며 소리쳤다. 저것들은 또 뭐야? 다 죽여! 늙은이와 소년 셋이었다. 하지만 청색은 알지 못했다. 독청과 소림 삼걸이 어디 보통 사람들인가? 고수 4명이 더해지자 수적 우위를 보이며 압박하던 화산파의 공세도 힘을 잃었다. 청색이 이를 갈았다. 갑자기 나타난 독청과 소림 삼걸로 인해 탕유의 목줄을 끊어놓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독청이 보니 화산파 제자들의 수가 너무 많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독청이 서둘러 외쳤다. 저기용! 일단 이곳을 벗어납시다! 독청의 말이 옳다. 이곳에서 난전을 벌였다가는 탕유의 목숨이 위태롭다. 일단 탕유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급선무였다. 고개를 끄덕인 저기홍이 탕유를 일으켰다. 화산파의 공세가 잠시 주춤해지자 저기홍이 달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탕유를 옆구리에 낀 저기홍의 신형이 장안문 서쪽 성문을 빠져나갔다. 바로 천하에서 가장 빠르다는 천마신법이었다. 와, 사람들은 저기홍의 놀라운 신법에 그저 탄성만 내뱉을 뿐이었다. 삼걸! 가자! 독청이 저기홍의 뒤를 따르자 삼걸 또한 잽싸게 독청의 뒤를 따라 달렸다. 눈앞에서 다 잡았던 탕유가 사라져가자 청색이 이를 갈며 외쳤다. 쫓아라! 그러자 청명이 소리쳤다. 청색, 그만둬! 달려가려던 청색이 돌아와 물었다. 사형! 저것들을 그냥 가게 두려 합니까? 화산파의 위신을 지켜야 합니다! 청명이 고개를 저었다. 보는 눈이 너무 많다. 그랬다. 청명이 진 것은 명백했다. 그런데 숫자만 믿고 소란을 피우는 것은 화산파의 위신을 더욱 추락시킬 것이다. 청색이 씩씩거리자 청명이 나직이 말했다. 청색, 자네는 저들의 뒤를 은밀히 쫓게. 절대 저들과 싸워서는 안 되네. 내 장문께 아뢰어 장로분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네. 그리고 종남파의 사람을 보내 제자들을 보내달라 하겠네. 그제야 청색은 청명의 뜻을 알아먹었다. 화산파 장로들이 나서고 종남파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저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청색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대사형 뜻을 알겠어. 내 저들의 뒤를 은밀히 밟겠소. 이리 말한 청색이 날쌘 제자 셋을 데리고 탕유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제자 셋 중에는 무림맹에 파견 갔던 운검도 있었다. 엄청 빠르다. 허! 저기홍과 독청의 뒤를 따르던 셋째 삼걸이 점차 뒤처지기 시작했다. 어휴, 힘들어요. 잠깐 쉬어요. 막내 삼걸이 죽는 소리하자
그제야 독청이 저기홍에게 외쳤다. 저기용, 이제 되었소. 탕유를 눕힐 곳을 찾아봅시다. 독청의 외침에 저기홍이 멈춰섰다. 멀지 않은 곳에 숲이 보였다. 저기홍이 숲을 향해 몸을 날렸다. 달빛이 비치는 바위 위에 자리를 찾은 저기홍이 탕유를 눕히고는 물었다. 독청 탕유가 왜 갑자기 기절한 것이요? 탕유는 이전에도 몇 번 기절을 한 적이 있었고 독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찬찬히 탕유의 맥을 짚어본 독청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단전의 진기가 엉킨 듯하오. 저기용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 탕유와 청명의 대결은 길지 않았다. 겨우 20여 초를 겨뤘을 뿐이다. 심우한 탕유의 내공이 그새 동이 났을 리가 없다. 독청 불과 20초밖에 겨루지 않았소이다. 분명 탕유가 이겼는데 탕유의 진기가 왜 엉킨단 말이오? 탕유의 몸에 큰 부상이 없음을 확인한 독청이 안심한 듯 말했다. 탕유의 몸에는 두 개의 진기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수타진경이고 또 하나는 외계신공이오. 외계신공? 그렇소. 우리는 그것을 외계신공이라 부르기로 했지. 탕유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소. 상대의 무공을 흡수하는 능력이지요. 그제야 저기홍도 생각이 났다. 전생에 탕유가 마공의 천마신법을 흡수한 것을 직접 보았던 저기홍이었다. 그럼 이번 생에서도 그 신비한 능력을 사용했단 말이오? 그렇소. 탕유는 이미 여러 문파의 무공을 흡수했고 고수인 청명과 싸우면서 너무 흥분한 탓에 몸속의 진기들이 엉켜 기절한 것이오. 내 보기에 한 식경 안에는 깨어날 것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소이다. 듣고 있던 소림삼걸은 독청과 저기용의 대화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맏형인 일걸이 물었다. 독청 도인, 이 아줌마는 대체 누구인가요? 독청이 한숨을 쉬며 소림삼걸을 돌아보았다. 이 여인이 바로 너희들 사부탕명이다. 얼마 전 너의 사부탕명은 여인으로 변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독청은 아직 탕유에 대해 소림삼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직접 탕유를 보고 난 후 얘기해줘도 믿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소림삼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이 여인이 우리 사부님이라고요? 멋진 형님이자 사부인 탕명이 여인으로 변했다니 삼걸이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일단 앉아서 내 말을 들어보거라. 소림삼걸을 앉힌 독청이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물론 소림삼걸이 자신의 말을 쉽게 믿어주리라 생각지 않았다. 다만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에 독청은 어느 때보다 차분히 얘기를 이어갔다. 독청의 얘기는 실로 믿기 어려웠다. 존경하는 독청이 아니었다면 벌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을 소림삼걸이었다. 하지만 독청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늘 우스갯소리를 하던 말투도 오늘만큼은 지극히 차분했다. 이럴 수가! 생각해보니 말이 되는 것도 같았다. 일걸, 이걸, 삼걸은 시장통에서 소매치기 하던 자신들과 탕명이 처음 마주쳤던 그날이 떠올랐다. 탕명은 마치 친누이처럼 다정했고 포근하게 자신들을 동생으로 받아주었다. 분명 큰 누님의 마음이었다. 결코 무공을 익히며 검객으로 험난한 생활을 하는 무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포근함이었다. 독청의 얘기가 이어질수록 소림삼걸의 눈은 의구심과 놀람으로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85화 너도 천마신공을 익혔다고. 1. 장안성 서쪽 성문 밖 작은 숲에서 저기용, 독청, 소림삼걸이 탕유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독청의 말대로 1시경쯤 지나자 탕유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사부님! 막내 삼걸이 탕유를 사부라 불렀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 탕유가 일어나 앉아 주변을 둘러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삼걸, 많이 놀랐지? 삼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분명 사부가 맞다.
모습은 여인으로 바뀌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며 친근한 음성은 사부 탕명이 분명했다. 사부님! 울컥한 삼걸이 탕유의 품에 안겼다. 그러자 탕유도 덩달아 울컥했다. 인연의 끈을 끊어야 한다는 쿠마라지바의 경고가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울먹이는 삼걸을 보니 탕유의 가슴도 아팠다. 이제 곧 소림 삼걸과는 영원히 이별해야 했기 때문이다. 짠한 상봉 장면에 저기용이 못마땅하다는 듯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탕유, 이제 삼성산으로 가야지. 저기용의 삶에는 이런 질척거리는 감정은 없었다. 중년이 될 때까지는 오직 목숨을 걸고 따랐던 태청교 교주 정마주만이 그녀가 사는 의미였다. 정마주가 무당파 장문 장사붕에게 패해 폐인이 되자 교주의 딸 저경영과 함께 나름 정파에 복수하고자 노력했었다. 그러나 저경영마저 허무하게 죽자 마지막 자신의 소명마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태청교가 강호에서 사라진 후 저기용은 잠시 방황했다. 그러나 곧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녀의 마지막 소망은 오직 무림 최고 고수가 되는 것뿐이었다. 마공의 제자가 되어 그 꿈을 이뤘다. 하지만 정파놈들과의 혈전 끝에 최후를 맞이했고 뜻하지 않게 엉뚱한 세계로 환생하게 된 저기용이었다. 저기용은 어서 전생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이번 생에 마음에 드는 건 특이한 맛의 국수 정도였다. 두려운 것 없는 저기홍이었지만 이번 생에서 삶을 이어갈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저기홍이 망사 모자를 쓰자 탕유도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 그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탕유는 자신으로 인해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생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탕유가 저기홍보다 더 컸다. 탕유는 잠시 이 생의 미련을 못 끊고 질척거렸던 자신을 채찍질하였다. 소림 삼걸은 나약하지 않다. 분명 훌륭히 자신들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 탕유가 일어서며 서쪽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우리 출발해요. 탕유의 말에 독청이 신나 소리쳤다. 가자! 삼성산으로! 든든한 독청과 소림 삼걸까지 합류했다. 이젠 화산파와 개방 거지들이 함께 달려든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만월이 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보름 남짓이다. 중간에 특별한 일만 생기지 않는다면 만월 전에 삼성산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기력을 되찾은 탕유가 앞장섰다. 하루를 꼬박 달린 탕유 일행이 갈림길에 섰다. 서쪽으로 가면 서역으로 가는 길이고 사천으로 가려면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남쪽으로 방향을 바꿔 나흘이면 한중에 도착할 것이다. 날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다. 꽤나 큰 객잔 하나가 눈에 보였다. 2층짜리 객잔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본 독청이 저기용을 보며 은근히 말했다. 저기용, 오늘은 저기서 쉬었다 가는 게 어떻겠소? 저기용은 밤에 움직이는 걸 좋아했지만 평생 규칙적으로 살았던 독청은 밤에는 잠을 자야 하는 사람이었다. 사나흘 여유가 있는 상태였기에 너무 서둘지 않아도 되었다. 저기용이 고개를 끄덕이자 독청이 신이나 외쳤다. 어휴, 살았다! 배고프다! 배고파! 독청이 제일 먼저 객잔으로 향하자 소림 삼걸도 독청의 뒤를 따랐다. 탕유와 저기홍이 객잔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객잔 안 분위기가 요상했다. 뭐지? 탕유의 눈이 상황을 파악하려 매의 눈처럼 번뜩였다. 객잔 안은 범상치 않은 눈빛들로 가득했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1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눈빛이 모두 심상치 않았다. 하나같이 고수임이 분명했다. 탕유, 뭐해? 이리 와 앉아! 독청이 손짓하며 어서 오라 불렀다. 객잔 안은 눈빛이 사나운 고수들로 넘쳤으나 독청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탕유와 저기홍이 독청이 자리 잡은 탁자로 가서 자리에 앉으려는 그때였다. 2층에서 여인 하나가 내려왔다. 영영. 그랬다. 그 여인은 바로 마교 교주의 딸 영영이었고 그녀의 뒤를 따라 내려오는 중년 사내는 마교 장로 마일과 마이였다. 반년 만에 보는 영영은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지만 이제 장년의 여인으로 변한 탕유의 눈에는 귀여운 아가씨였다.
마일과 마이의 늠름한 자세는 여전했다. 마일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떡 벌어진 어깨에서 느껴지는 의지는 굳건했고 초승달처럼 휜 돌을 차고 있는 마이는 여전히 날카로운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다. 탕유는 영영의 얼굴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이들이 뭐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지? 영영이 마일을 비롯한 수십 명의 고수를 데리고 객잔에 있다. 다시 보니 이들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탕유는 무림객잔에서 들었던 얘기가 떠올랐다. 수양과 당단생의 말로는 이미 난주에서 화산파와 마교 간에 한 차례 접전이 있었고 화산파가 꽁무니를 뺀 탓에 무림맹 사람들이 마교에 일패도지했다고 했다. 그럼 무림맹 사람들이 여기 있는 고수들에게 당한 것인가? 계단을 내려오던 영영과 탕유의 눈이 마주쳤다. 영영 저것이 날 알아볼까? 지레 놀란 탕유가 눈을 살짝 아래로 깔았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럴 리가 없다. 영영은 독청이나 소림 삼거를 모른다. 당연히 저기홍이 누군지도 알 턱이 없다. 여인으로 변한 자신만 영영을 모른 척한다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영영의 얼굴을 보니 무척 반가웠으나 탕유는 일단 모른 척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더라도 영영과 몇 마디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지만 괜한 짓이란 생각이 들었다. 영영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이고 게다가 마교 고수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얼핏 보기에도 살벌한 표정의 고수들이 객잔에 가득했지만 독청과 소림삼걸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누구도 두렵지 않다는 표정으로 일거리 물었다. 사부님, 뭐 시킬까요? 술도 한잔해야죠. 탕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먹고 싶은 거 시켜. 독청이나 소림삼걸과 달리 저기용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 앉지도 않고 장승처럼 서 있었다. 탕유가 저기홍의 옷자락을 당기며 속삭였다. 마교 사람들이에요.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좋겠어요. 탕유의 속삭임에 저기홍이 자리에 앉으며 망사가 드리워진 검은 모자를 벗었다. 저기홍의 묘한 행색은 계단을 내려오던 영영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영영이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크크, 저 할머니 얼굴 뭐야? 마치 찐빵 같아. 웬 늙은 여인이 검은 망사가 드리워진 커다란 모자를 벗었는데 그 얼굴이 요상하고 괴상했기 때문이다. 날이 어두워졌기에 저기홍의 부은 얼굴은 사실 거의 빠진 상태였다. 그렇지만 세상 모든 것이 흥미로운 영영의 눈에는 찐빵처럼 보였던 모양이다. 영영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웃자 저기용의 눈꼬리가 치솟았다. 유망한 년! 어린 것이 예의가 없구나. 내 그 주둥아리를 찢어주랴? 탕유가 옷자락을 잡고 있지 않았다면 저기용은 벌써 쓴맛을 보여줬을 것이다. 헉, 요망한 년이라니. 평생 누구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 없는 영영이었다. 게다가 지금 이곳에는 자신이 명하면 바로 독수를 펼칠 마교 고수들이 득실대고 있지 않은가. 영영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흥, 얼굴만 찐빵인 게 아니라 혓바닥도 뱀처럼 요상한 할망구이군. 무어라! 환생하면서 10년 넘게 팍싹 늙은 저기용이다. 안 그래도 늙은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조그만 계집애가 자신을 할망구라 하자 저기홍은 어이없고 황당할 뿐이다. 영영과 저기홍의 말싸움을 지켜보던 탕유가 고개를 내저었다. 어휴, 영영 저것이 또 입을 함부로 놀리는군. 대산에서 목숨을 구해준 자신의 뺨을 수차례 날렸던 영영이었다. 탕유는 앞뒤 생각 안 하고 내키는 대로 살아왔던 영영이 결코 물러설 리가 없다 생각했다. 탕유가 저기홍의 소매자락을 슬쩍 잡아당겼다. 괜한 소란 피우지 말고 참으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저기홍이 어디 쉽게 노기를 가라앉힐 사람인가. 저기홍은 어린 영영이 분수도 모르고 객잔에 가득한 고수들을 믿고 나댄다고 생각했다. 어린 것이 맹랑하군. 좋다. 어디 자신 있으면 이리 와서 다시 얘기해보아라. 영영이 뭣도 모르고 대들었다가는 저기용의 일장에 머리통이 박살날 것이었다. 훗, 뭐 하라면 못할까봐. 영영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나서려 했다. 영영이 어찌 상대가 천하의 저기홍인 줄 상상이나 하겠는가. 그러자 옆에 있던 마일이 급히 영영을 말렸다.
교주명을 수행 중입니다. 괜한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마일은 단박에 저기홍이 고수임을 알아보았다. 물론 자신들이 나선다면 영영을 보호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교주의 명을 수행하는 것이 더 중했다. 탕유는 똑똑히 들었다. 분명 마일이 교주라 했다. 그럼 마궁이 이곳에 올 수도 있겠네. 객잔의 분위기는 잔뜩 긴장되어 있었다. 탕유는 이 많은 고수들이 미동도 없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어쩌면 마공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느꼈다. 이거 괜히 일만 복잡해지겠군. 장안성에서 화산파와 일전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마교 교주와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이다. 교주라는 소리는 저기홍과 독청의 귀에도 똑똑히 들렸다. 심상치 않다고 느낀 독청은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침 따끈한 국수와 술이 나왔다. 괜한 분쟁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독청이 저기홍을 달랬다. 저기용, 어서 드시오. 배고프지 않소이까? 독청까지 이렇게 나오자 저기홍도 못 이기는 척 들썩이던 엉덩이를 붙였다. 음식 냄새가 모락모락 코끝을 자극하자 치솟았던 노기도 어느 정도 가라앉는 듯 했다. 독청이 젓가락을 챙겨주자 저기홍도 식욕이 당겼다. 장안에서 맛보았던 특이한 국수 맛이 생각난 저기용이 한 젓가락 면발을 들어 올렸다. 괜찮군. 다행이었다. 국수 맛이 좋았기에 저기홍도 더는 영영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저기홍과 영영 간의 가벼운 신경전은 마무리되는 듯 싶었다. 객잔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객잔 안으로 불어왔다. 객잔 문을 마주보고 앉아있던 탕유가 시선을 들었다. 바람과 동시였다. 어느새 무시무시한 표정의 마공이 객잔 문 앞에 떡하니 서 있었다. 마공 뒤에는 고수로 보이는 중년인들이 여럿 서 있었다. 객잔 안에 있던 10여 명의 고수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부복했다. 교주를 배웁니다. 아버지, 영영이 기다렸다는 듯 달려가 마공의 품에 안겼다. 일찍 오셨네요. 결국 탕유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이런 큰일이군. 탕유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제어가 안 되는 저기홍과 마공이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뭔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